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도 형사법 12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1차 시험이죠. 경찰 1차 시험 12번 문제고, 오늘은 형법 총론 중에 형벌론 파트입니다. 드디어 죄수론을 거쳐서 형벌. 오늘 미수 공법 파트, 그 다음에 죄수론, 형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강론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형벌론 역시 죄수론과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죄수론, 형벌론이다.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수험이 생활을 하면서 수험 생활하면서 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추억하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수험하면서 제가 이제 2차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1차 시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시험을 칠 때였어요. 다시 2차 시험을 떨어지면 또 1차 시험으로 돌아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이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차 시험을 치고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두 번의 시험 기회가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그 해라고 해서 마치 뭐 엄청 길이가 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1차 시험이 뭐 한 1, 2월 정도 쳤던 것 같아요. 그럼 발표가 한 3, 4월 정도 납니다. 그럼 2차 시험이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2차 시험, 이 같은 해 2차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려면 사실상 1차, 2차 과목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예요. 과목이 그리고 4과목이 늘어납니다. 후사법이라고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행정법, 상법, 이렇게 4과목이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목들이에요. 그다음에 헌민형도 객관식 문제였다가 주관식 풀이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차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1차 시험이 저 때만 해도 막 팔찌선다 막 이랬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모두 전환이 안 될 뿐더러 과목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 1차 시험을 만약에 합격을 하고 같은 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달에 1차 시험을 치고 4월에 발표하고 6월에 2차 시험을 치면 발표가 한 12월쯤 나거든요. 10월 정도 나네요. 10월 정도 나는데, 이 같은 해 이렇게 붙는 거를 우리가 동차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이거 정말 천재들이었어. 천재들. 동차로 시험 붙었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대부분은 기회가 1차 시험 치고 나면 두 번의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부분 동차는 거의 못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에 제시, 이때 결국은 승부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동차, 제시, 그 제시가 떨어지면 다시 삼시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제시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1차 시험으로 돌아가는데, 1차 시험 붙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걸 또다시 쳐야 됩니다. 시험을. 정말 끔찍한 시험이에요. 끔찍한 시험,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이 1차 시험을 붙었어요. 다시 1차 시험을 붙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시험을 노리고 있을 그 즈음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1월 제가 2차 시험을 제시에 떨어지고 다시 1차 시험을 이제 쳤을 때인데, 합격 여부가 1차 시험이 뭐 거의 한두 문제 차이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커트라인이 나오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거의 한 문제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죠. 이 1차 시험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1년을 기다렸다 다시 또 1차 시험을 쳐야 돼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자,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동차로 떨어지고 2차 시험 제시로 떨어져서 다시 1차 시험으로 돌아가면 이 1차 시험에서 붙어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다 다시 1차 시험인데, 이때부터 곧이 낭인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져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상황에서 정말 한 문제로 내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을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전 2차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2차 시험은 6월에 또 시험이 있잖아요. 발표는 3월이고. 근데 그때가 이제 1차 시험 치고
눈이 펑펑 내리던 한 1,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추웠고 정말 마음이 서글펐던 때인데 그해 저희 아버님이 항상 주말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뭐 이렇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는지 항상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저랑 등산을 하셨어요. 아니 뭐 등산했다고 해서 어디 뭐 관악산 뭐 이런 데를 올라다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집 동네에 있는 구룡산 대모산 이제 그 거주지를 얘기해 버렸는데 어쨌든 그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이 산을 일요일마다 갔어요. 정말 그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끔찍했던 순간인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님 뒤를 따르면서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또 올라가면서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내가 꼭 합격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눈밭을 그 눈길을 뚫고 그 등산을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정말 합격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준 이 가족 우리 아버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꼭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어쨌든 극적으로 한 문제 차이인가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바로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그 물론 이제 또 그 2차 시험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제가 그 눈이 막 펑펑 내린 산을 아버님과 같이 올랐던 그리고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묻진 않으셨지만 저의 어떤 심리 상태, 저의 어떤 외로움, 저의 어떤 걱정들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가 주셨던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좀 목이 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제 삶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조금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셔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기력이 쇠하셨지만 아직 잘 계시고 또 제 곁에서 여전히 든든하게 제 힘이 돼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힘들 때 물론 저희 아버님만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정말 든든한 아직까지는 제 후원자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 인생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얘기가 좀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 얘기로 빠졌지만 아마 수험 생활에 기억나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꼭 합격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님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머니 아버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마음에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자,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첫 번째 1번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그쵸? 뭐 맞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그 공범자가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범으로만 엮여 있으면 여기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임의적 공범이죠. 당연히 포함되고 필요적 공범관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뇌물공여, 뇌물수뢰 이런 거 있죠. 이런 어떤 공범관계들 이런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 두 번째 형법 제48조 제1항 1호에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범죄 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 제공하려고
어떠한 물건을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근데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은 범죄 행위에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없으면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으면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한 범죄에다가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었다 그러면 이건 몰수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명한 판례 있죠. 그래서 이건 이따 뒤에서 이따 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건 뭐죠? 맞는 얘기죠.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벌금형 선고유예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조문 문제예요. 조문. 형벌로는 조문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특히 이 선고유예가 요즘 조문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 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 이미 예금이 돼서 이미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다시 찾았단 말이야. 그럼 동일성 상실입니다. 동일성이 이건 상실된 거예요. 이건. 뇌물죄에서 말하는 동일성은 상실된 거예요. 따라서 증례자에게 반환했다고 해서 증례자로 추징하는 게 아니에요.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다른 돈이야. 다른 돈이에요. 오히려 수뢰자가 이걸 입금해서 다 녹여버렸잖아요. 자기 돈에. 따라서 수뢰자로부터 추징을 하는 거예요. 수뢰자로부터. 몰수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입금이 된 순간 다 혼용이 됐기 때문에 돈들이.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이거는 가액 추징해야 된다. 틀렸다. 그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요 2번과 관련해서 요 판례잖아요. 너무 유명한 판례. 체포될 당시에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합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